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 5기입니다. 이 표기를 이걸 잘못했어요. 우리 이게 예문사 책에는 안 나와요. 제 강의 노트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동기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오고 원리를 알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사실 들어봤잖아요. 우리 이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책에 제가 공부하는 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단락전류 챕터에서 나와요. 단락전류 챕터에서 발전기의 고장전류가 이렇게 해서 감쇄해가지고 쭉 동기화돼서 간다.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류가 컸다가 줄어드는 이유. 시정수에 따라 변하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 그게 전기자 반작용이거든요. 전기자 반작용이 L부하가 생기면 전압이 줄어들어요. 발전기 단자 전압이. 그죠? 그러니까 단락전류가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어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 그러면 그게 뭐냐? 일단 동기 발전기 구조 및 원리. 여기 동기 전동기로 여러분들 표기되어 있을 텐데 발전기로 5기가 돼 있는 거 발전기고요. 발전기는 건성 감아놓고 이게 NS극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석 파이 딱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A상, B상, C상 가면서 전압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동기 발전기인데 이 자석 파이가 방해를 받으면 전압이 제대로 안 뜨겠죠. 이 자석 파이 4.44 FN 파이 M만큼 이게 전압이 유기가 될 거고 또 뭐 이론적으로 DT분의 D파이만큼 이 기전력이 유기가 되는 게 발전기인데 이게 자석 파이가 영향을 받으면 전압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석 파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여기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부하면은 막 발전기 돌면서 여기 뭐 22kV 또는 380V 그대로 딱 띄울 겁니다. 근데 부하를 걸고 전류가 흐르면 그래도 얘는 전압 강화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자속을 높여가지고 또 전압을 맞출 수 있어요. 발전기니까. 하여튼 그런데 권선의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자속이 발생한다.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자속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권선에 흐르는 자속이 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얘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전기자 반작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자 여기 R부하이다. 여기 부하가 R부하가 걸려 있어요. R부하가 걸려 있으면 발생하는 전압에서 전류가 동상으로 흐르죠. 동상으로 흐르는 거에 대한 그냥 개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N극 S극이 이제 슉 가면서 여기 권선의 전압을 일으킬 텐데 일으키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는 쪽에서 이렇게 자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자속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자속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는 감쇄되고 이쪽에는 증가되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깨끗한 파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은 감소되고 오른쪽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한 그런 개념도로만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고 볼게요. 그럼 증가했다가 좀 감소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파형에 약간의 찌그러짐이 생길 수가 있네. 저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보상 건선이 감겨 있잖아요. 다시 보상 건선에서 저런 고조파가 유기가 되면 자속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전류가 흐르게끔 발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L부하가 걸려 있으면 여기에서 부하가 이 리액턴스 L부하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죠. 전압보다. 그러니까 90도 늦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미 전압을 일으키고 지나갔는데 그때 전류가 흐른다.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속이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이렇게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자속 파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자속이 생기고 그리고 권선에 흐르는 L부하 전류가 주자속을 어떻게 해요? 감쇄시키죠. 상쇄시키고 이거를 감자 현상이라고 전기자 반작용 감자 현상. C부하는 반대입니다. C부하는 항상 전압을 상승시키잖아요. 모든 곳에서. 발전기에서도 C부하가 걸리면은 이때 이제 아직 전압이 이제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를 파형으로 해도 됩니다. 전압의 파형, 그 다음에 RC 전류의 파형. RC 전류가 먼저 흐르잖아요. 근데 이때 확 흐르면 C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증자시켜요. 그러니까 전압이 더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부하는 교차 자화작용, L부하는 감자작용, C부하는 증자작용을 한다. 그래서 전압이 저항부하만 있으면 전압강화 좀 생기죠. L부하가 있으면 더 많이 생긴다. 왜? 자속을 감쇄시키니까. 그거를 그렇게 자속을 감쇄시켜서 전압을 적게 뜨게 했어요. 전압을 적게 떴더니 흐르는 전류가 작아졌어요. 그거를 정전압원으로 생각을 하면 전류가 작아졌네? 그럼 여기 안에 뭐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피던스가 크게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거를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붙여가지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10점짜리니까 이 정도만 표시해가지고 하셔도 좋은 점수 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한 자속 감쇄 여기까지 상세하게 우리 공부 안 하니까 건축전기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답안지에 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건축전기에는 별로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발송배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거 잘 공부해야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원래는 전압 강화가 이렇게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그거에 의한 전압 강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뜨는 전압과 단자 전압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걸 그래프로 이제 표시한 거에서 하나 따다 붙였는데 이걸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기준을 전부하로 여기 같은 전압으로 기준을 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R부하만 있을 때는 전압 강화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거고 L부하 있으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C부하 있으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또 그냥 내가 일치시켜서 놓고 보면 R부하는 이렇게 떨어지고 L부하는 더 많이 떨어지고 C부하는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눠서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니까 전동기에 대해서도 이거 써줄 수 있는 거다. 네, 전동기에 대해서도 써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주택용과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자, 일단 1교시는 13문제여서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힘드시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과 산업용. 그러면 우리가 과부하 보호장치 MCCB를 둘 거잖아요. 이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MCCB 이거로 이제 보호를 할 텐데 이게 산업용과 주택용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몰라도 MCCB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 보호 곡선, MCCB의 차단 곡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죠. 동력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일반 이 부하 전류가 있다. 이 부하 전류가 흐르고 이게 부하 전류보다 큰 뭐를 선정해야 돼요?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선정해야 되죠. 차단기 전격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에 차단합니까? 차단하지 않습니까? 차단하지 않죠. 제가 항상 보호 협조할 때 그런 거 다 표현해야지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하 전류에 약간 여유를 줘서 더 크게 같거나 크게 해가지고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정하는 거예요. 이 CB의 IN이다. 이거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2A짜리다 아니면 50A짜리다 선정하면 보호 때는 떨어지지 않아요. 차단기 여기 전류 시간 곡선인데 이 전류가 조금 더 크게 흘러야지 떨어져요. 그럼 요만큼의 더 많은 전류가 흘러야 떨어진다. 그게 대한 기본 동작입니다. 이게 동작 전류. 그래서 산업용은 1.3배 정도 전격에서 1.3배 정도 더 크게 흐르면 차단하겠다. 이게 주택용은 1.45배 정도가 흘러야지 차단하게끔 만들겠다. 그게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45배 정도 더 크게 흘러야지 차단이 되니까 우리가 IN, IB, IZ, IB보다 더 큰 차단기의 전격 전류 IN, 이거보다 더 큰 케이블의 허용 전류 이렇게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I2 차단하는 전류는 여기 케이블 허용 전류에 곱하기 1.45배 하라고 되어 있죠. 얘보다 여기에서 차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역이 여기 영역 아닙니까? I2 영역이. 그럼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1.45배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1.45배도 요거 주택용의 1.45배하고 100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산업용 1.3배에서는 더 작은 전류에서 차단되니까 케이블의 허용 전류의 1.45배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동작하면은 케이블도 괜찮고 차단기가 제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뭡니까? 순시 영역 아닙니까? 이게 순시 영역. 그럼 순시 영역은 몇 초 만에 차단할 거예요? 네가 차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차단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다로 보면 막 0.01초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 순시 영역이 있다. 근데 산업용은 이런 순시 영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주택용은 이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미 순시 차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조사 지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보호협조 곡선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면 빨리 떨어지고 작은 전류가 흐르면 천천히 떨어지는데 순시 영역을 두지 않고 간 거죠. 근데 주택용 차단기는 반드시 이 순시 영역을 둬야지 된다라고 기준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BCD 타입으로 나눠놨고 순시 영역을 전격 전류에, 전격 전류에 곱하기 5배 전류에서 순시를 할 거냐, 곱하기 10배 전류에서 순시를 할 거냐, 곱하기 20배 전류 정도에서 순시를 할 거냐, 최대. 그걸로 BCD 타입을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를 선정하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B 타입을 선정하면 가장 안전하겠죠. 여기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 보호도체 저렴하게 생겼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 그때 사람이 만지고 있으면 감전이 될 텐데, 이때 빠르게 차단하면 된다. 그게 차단에 의한 간접 접촉 보호잖아요. 자동 차단에 의한. 그거 하려면 어떤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딱 차단이 돼야지 좋은 거죠. 근데 B타입을 선정하면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기동 전류, 어떤 도립 전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차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해라. 이게 기본 요소인 거죠. 그게 주택용과 산업용을 나눠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에서는 감전 보호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장소, 그러면 우리 사무실, 학원 이런 데도 다 주택용 차단기 써야죠. 우리는 예전부터 순시 차단이 있는 차단기 쓰고 있었잖아요. ELB 차단 곡선 보시면 다 여기 반환시 영역이 있고 순시 영역이 다 있잖아요.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 BCD 타입을 선정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하잖아요. 강의 노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32A짜리 선정을 했다. 근데 여기에 누전이 됐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임피던스가 있다면 이게 뭐 CV 케이블 뭐 4스케하고 여기가 보호도체가 4스케하다. 그랬을 때 임피던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락이 됐을 때 흐르는 전류가 380A 정도 흐를 거다. 근데 전격 전류 차단기 32A짜리 선정했는데 B타입 할 거야? C타입 할 거야? D타입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B타입은 이거의 5배의 전류의 순시 동작, 그죠? C타입은 이거의 10배 동작 전류의 순시 동작 하니까 280A 누전 전류가 흐르는데 320A짜리를 선정하면 순시 동작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차단한다는 거죠. TN 계통에서 몇 초 만에 차단해야 돼요? 220V일 때 0.4초 만에 차단하잖아요. 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0.4초나 0.1초나 다 순시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순시 동작 영역인데 한 지금 5배 순시 동작이 됐네요. 여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반드시 되는 영역을 표현한 거죠. 실험에 의해서. 그래 이게 5배니까 B타입이겠네요. 얘는 0.1초나 0.4초나 다 순시 동작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시 동작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0.4초 만에 차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검토인 거고 실무 적용은 순시 동작 하냐 안 하냐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ELB를 설치했어요. 이게 30mA만 흘러도 차단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죠. MCCB로 설치했어요. 280A 이내에서 차단이 돼야 되죠, 순시 동작이. 그러면 NCCB로도 간접 접촉 보호를 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BCD 타입만 그냥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자, 우리 10번 문제. 지락 전류 구하는 거네요. 엄청 쉽죠. 지락 전류는, 지락 전류 I는 어떤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다. 사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Z0, Z1, Z2 분의 3배 이하이다라고 써준 이유는 나 잘한다 이런 거 표현해 주려고.
이거 이제 대칭좌표법에 의해서 쫙 풀어낸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도 알아 이렇게 표현해 주려고 그냥 쓴 거지. 사실 뭐 I는 R분의 V죠. 이거 대칭좌표법에서 하더라도 Z0분의 3배의 2A고 이 Z0는 뭘 넣어야 됩니까? 여기 저항에 중성점의 저항 R, N이나 지락점의 저항 RG가 존재하면 이거 3배 해가지고 넣어야 되죠. 기본반 시간에도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잖아요. 자, 여기에 3배를 넣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원래는 3Rn분의 3EA가 되니까 그냥 다시 이렇게 이 공식 그대로 된 겁니다. 오음의 법칙 그대로. 자, 요거는 이제 잘난 체 하려고 써준 거고, 내가 답안지에 쓸 때 우리는 이걸 다 알면, 왜냐면 이거 별로 쓸 게 없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100A로 제한한다며 R은 I분의 V 해가지고, 그래서 이 상전압 넣어서 38ohm을 설치를 하면 된다. 약 38ohm을 설치하면 여기 전류가 100A로 제한된다. 이거 다 이 GVT, CLR 여기 챕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GVT, CLR에서는 비접지 계통에서 이제 유효 전류를 흘리기 위한 CLR이고, 얘 25ohm 이렇게 넣으면 0.38 암페어로 우리가 제한하죠. 그런 저항이 되는 거죠. 여기다 25ohm을 넣으면 몇 ohm이 됩니까? 9분의 N자승을 하면 6.6kV 계통에서 10,000ohm이 되잖아요. 중성점에 10,000ohm이 들어간 효과가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우리 하는 거고, 얘는 저항 접지 계통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38ohm을 넣으면 100A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이 예제 문제 다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것도 예제 문제 있어요. 그대로 제가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이 나왔네 이러고 이제 그냥 퉁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NGR, 여기 NGR이잖아요. 중성점에 NER이라고도 하고 NGR. NGR을 넣은 이유는, 여기 NGR이 없으면 지락전류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1000A가 흐른다든지 2000A가 흐른다든지 막 크게 흐를 텐데, 이 임피던스가 들어가니까 지락전류 제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지락전류 제한이에요. 그럼 지락전류를 제한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좋겠죠. 자, 우리 기본반 출석 체크할 시간이네. 그죠? 오늘은 출석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휴강이니까. 자, NGR의 역할, 지락전류 제한한다. 지락전류 제한하면 뭐가 좋아지냐? 지락 고장 전류를 감소하고, 일단 첫 번째, 본선 변압기 고장을 억제시킵니다. 왜? 지락 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한전 변압기라고 할게요. 한전의 154, 여기 22.9kV의 변압기인데 쫙 깔려있는데, 이거 중성점 다중 접지를 했죠. 여기 중성점 Y 해가지고 직접 접지해놓고, 여기 다 접지되어 있고, 이 지락이 생기면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지락전류는 자주 일어나는데, 지락사고는 그럴 때마다 이 건선이 과열이 확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선의 온도가 과열이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수명이 엄청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NGR 좀 넣자. NGR을 넣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이제 한전에 있는 계통에도 적당한 NGR을 38ohm을 넣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NGR을 자꾸 넣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지락 시의 충격을 우리 작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건선의 변압기 건선을 감소시킨다. 역할이죠. 그 다음에 중성점 이 저항 접지 계통을 결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저항 접지 계통으로 하려면 여기 이렇게 저저항 접지는 여기 지락 전류를 몇 암페어로 제한하는 거예요? 100A 정도로 제한하는 게 저저항 접지죠. 200A 이내로. 고저항 접지는 200A보다 반대로 얘기했나요? 저저항 접지는 200A 이상, 그죠? 그 다음에 고저항 접지는 100A 이하, 200A 이하 또는 100A 이하. 여기 100A로 가면 고저항 접지를 한 거예요. 38ohm 정도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접지 방식이 있다. 그 접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NGR을 넣는다. NGR의 역할이죠. 그래서 NGR을 넣으면 저항 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저항 접지를 하면은 이상 전압을 좀 더 낮춥니다. 완전히 비접지를 하면은 루트 3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GVT를 써가지고 접지를 하면은, GVT를 써가지고 접지하면 아주 작은 전류만 일로 흘리거든요. 380mA. 얘는 검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락 검출을.
근데 저항 접지를 하면은 지락 전류도 제한되지만 루트 300까지 안 뜹니다. 유효 접지는 몇 배 이하예요? 1.38배 이하잖아요. 그럼 저항 접지는 요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전위 상승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이거 여기 저항 접지 하면은 우리 중성선 CT를 넣어가지고 특히 100대5 CT를 넣어가지고 이 지락 전류 검출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게 CT하고 같이 조합을 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전류로 제한을 한다. 그 정도 응용해서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봤잖아요. 고도의 기술력과 실무적인 응용 능력 이거를 요구를 한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죠. 11번 분산형 전원의 인체 감전 보호. 분산형 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했는데 뭐지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IC 60364의 일반 원칙에 나오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또는 그래서 제가 분산형 전원 안전 원칙에는 도대체 뭔 소리가 있길래 여기에다 분산형 전원 설비를 달아놓은 거야 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저도 모르니까 분산형 전원의 안전 원칙 해가지고 KC에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쭉 넣은 건데 여기 보니까 뭐 분산형 전원은 위험하다는 표시도 해야 되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끔 351.1.1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51.1.1이 뭔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 KC 351.1.1은 뭐야? 그랬더니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직접 접촉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보호장치, 뭐 이 기준에 212.6.3의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렇게 했더니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가전류 보호장치에 대한 시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급경자재에 붕괴되면 안 되고 여기 우리 문제 낸 거예요.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인체 감전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113에 따른다. 도대체 113 조항은 뭐야? 갔더니 안전을 위한 보호예요. 그냥 113이다라고 하면 거의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항. 그 안전을 위한 보호는 우리 일반 원칙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뒤에 여기 113은 도대체 어디 있어? 안전을 위한 보호. 뭐 안전을 위한 보호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있는 내용이죠. 감전 보호하고 열역량 보호하고 과전류 보호하고 이 KC 그대로입니다. 목차 고장전류 보호하고 과전압 전자기기 장애에 대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대책 예비 전원 세우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뭐 분산형 전원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용은 1, 2, 3에 따른다. 여기 이제 절연 저항 측정 이 정도 전압 이상에서는 견뎌야 된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134는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이것도 뭐 이 정도 전압에 대해서는 견뎌야 된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이 분산형 전원 설비 안전 원칙이고요. 이게 답이 아니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거 4번 조항에 대한 거를 문제를 낸 거구나. 이런 문제를 내면 제가 항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KC 지금 책 안 갖고 왔는데 이만큼 두꺼운 KC를 해설서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다 공부하라고 이런 문제를 내느냐. 제가 이제 그러는 사람인데 이제 조금 응용해서 봤을 때는 답안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감전보호에 대한 거 공부하고 가전류 보호 공부하고 고장전류 공부하고 과전압 공부하고 그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은 써줄 수 있었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서 문제인 거죠. 문제를 인체 감전 보호 그다음에 기기 안전에 대한 5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랬으면 내가 답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분산형 전원이라고 콕 찍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렸죠. 자, 우리 공부하는 책에도 이렇게 사람과 기기 안전보호 5가지 원칙 IC 603에 그대로 나옵니다. 감전보호, 열역량보호, 가전류, 고정전류, 과전압 이렇게 돼서 나오고요. 뭐 감전보호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감전보호는 직접 접촉보호, 간접 접촉보호 하는 거죠. 직접 접촉보호 어떻게 해요? 직접 선로에 만져서 감전되면 안 되니까 절연한다. 외함으로 싼다. 그 다음에 장애물 설치한다. 울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암즈리치 바깥에다 설치한다. 전 철탑에다 설치해가지고 아무리 높게 띄워도 절대 못 닿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전 차단기에 대한 추가 보호가 있다. 그리고 간접 접촉 보호. 누전이 됐을 때 감전되는 거. 이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 빨리 차단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절연 이중 절연해라. 이게 철로 만들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라. 그럼 절연이 되잖아요. 근데 만져도 감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장소를 그냥 이 도전성이 없는 장소로 만들어라. 그럼 내가 아무리 감전된 거 만져도 나한테를 통해서 전류는 안 흐를 거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해라.
그리고 절연 변압기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열 영향에 대한 보호, 가전류 보호, 고장전류 보호. 이건 뭐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가전류 보호 하는 거죠. IB, IR, IZ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가전류 보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전압 보호. 가전압 보호에서 상용주파 보호, 그 다음에 서지 보호. 상용주파 보호 뭐 공부하십니까? 상용주파에 대한 가전압 보호. 뭐 공부하세요? 여기 변압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기 이렇게 있는데 1차 측의 지락시, 지락전류가 흐르고 IG 곱하기 접지 저항만큼 여기 전위가 상승할 건데 그 전이 중성점에도 연결되어 있고 다 공통 접지를 했다. 이랬을 때 여기 저압에도 전위가 상승이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용주파수가 전압이 뜨는 거잖아요. 지락전류 곱하기 이게 접지 저항만큼 뭐 R2만큼, 그죠? RG, RE만큼 이렇게 뜨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기기가 견뎌야 된다, 뜨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 5초 이내에 지락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설비에는 U0 상전압 플러스 250V까지 견디고 5초 이상에 대해서는 250V까지 견디고 5초 이내에 차단하는 거는 플러스 1200V까지 견뎌라 하잖아요. 이 얘기가 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용주파에 대한 거. 이거는 암기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 고압 측에 일선지락이 생겼을 때 기기가 견뎌야 되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러면 모르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유기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지는 SPD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목차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IC 문제는 가전압에 대한 문제, 이거 뭐 가전압에 대한 전압 문제, 그 다음에 SPD 문제 엄청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과전류에 대한 고전류가 됐을 때 어떻게 차단할 거냐, IB, IR, IZ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런 문제도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했는데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묻는 문제는 왜 안 나올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한번 내본 겁니다. 감전보호, 열적 영향보호, 가전류 보호, 고장전류, 이게 가장 큰 틀인데 과전압 보호,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2번 제로 에너지 빌딩. 제가 이 제로 에너지 빌딩도 우리 교재에는 없고, 요거는 이제 심화반에 문철현 교수님 서브노트에는 잘 돼 있는데 제 기본반의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 변경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쭉 봤는데, 이제 패시브적으로 하여튼 제로 에너지 빌딩은 여기 일단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사용 에너지를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수전받는 에너지를 가장 최소화해라. 이게 제로 에너지 빌딩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딱 나누는 거죠. 가장 작게 부하를 최소화하고, 부하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분자인지 분모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태양광, 신재생을 써가지고 최소화한 거에서 신재생을 써가지고 더 사용하는 전력을 작게 해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등급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등급. 그러니까 등급을 좋게 하려면 부하를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쭉쭉쭉 늘려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등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좋은 등급을 맞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생겨요? 건축물에서 가장 경제성을 좋게 하는 방법. 우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막 못하고 하고, 용적률이죠, 용적률. 높이 지을 수 있게, 대지보다 연면적을 넓게 할 수 있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적률 더 높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좋은 거는 부하를 최소화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전기를 조금만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부하를 최소화하려면 가장 패시브적인 요소가 뭡니까?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전기를 조금 쓰기 위해서, 난방을 조금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저는 작년에 했거든요. 창호를 단열 창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계획할 때부터 단열, 그 다음 그 안에 단열재, 창호, 단열, 이게 가장 패시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티브적인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설비나 난방 설비 이런 거에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아주 고효율화 시키는 거. 우리 전기 설비로 보면은 수변전 설비 어떻게 할 거야? 뭐 변압기는 고효율 변압기 써야지, 변압기 1단 강압해야지, 변압기 통합 운전 구성해야지,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조명으로 가면 고효율 조명 써야지, LED 써야지, 동력으로 가면은 콘덴서 달아야지, 뭐 속도 제어 해가지고 절약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액티브적인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가미해가지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제가 요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모의고사에는 내긴 했지만 제가 요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거를 인지했으면 강의 노트에도 당연히 넣었을 것 같은데 요게 2020년도부터 의무화가 됐더라고요.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추진을 이게 뭐 등급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의무화를 시켰고요. 2023년도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는 500m 제곱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의무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2025년도가 되면 민간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 거다라고 바로 딱 보여지죠. 왜냐하면 내년에 또 기준이 변경된 기준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민간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스쳐가지 말고. 자, 그래서 뭐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해주시고요. 뭐 인증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인증 대상은 현재는 공공기관이죠.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민간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의무 대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인데 내년부터는 50m 제곱으로 갈 거고요, 그죠? 민간으로 가면 아마 3000m, 민간 1000m, 100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민간에도 적용을 하겠다. 의무 대상에 대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게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제곱미터당 몇 킬로와트-아워 이내로 가야지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제로 에너지 빌딩도 이런 에너지 등급 효율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까지 대상이 같이 됩니다. 이 내용이 비슷해요. 뭐만 다르냐면 에너지 효율 등급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공공기관 해당되고요. 민간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 죄송합니다.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에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가 좀 우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게 좀 다른 점이어서 제 표를 받고 우리 심화반에 우리 문철영 교수님 이 서브노트에 보면 ZEB에 대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작성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쭉 봤는데 다 맞아요. 맞고 패시브 액티브 요 요소만 그 다음에 요 요소만 조금 개념이 달라요. 아까 제가 사이트에서 캡처했잖아요. 패시브가 단열이고 액티브가 고효율이고 플러스 신재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상 건축물 뭐 이렇게 그래서 1뿔뿔뿔 1뿔뿔 이런 등급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점수가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 내용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책 보시면서 25점짜리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점수 막 이런 거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뭐 이런 거 열심히 암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어줍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매우 좋은 거죠. 이 그림 건축물 그려놓고 여기서 단열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이게 엄청나게 좋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증에 대한 기준, 인증 대상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하고 인증 기준은 이 점수에 따라서 이 인증 기준을 두겠다. 뭐 10뿔뿔뿔, 10뿔뿔, 10뿔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셨는데 1에서 7 여기까지는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점수에 따라서. 1에서 7도 점수가 찾아져서 있습니다. 420 미만의 점수에서 1등급으로 갈 거냐 7등급으로 갈 거냐.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제로 에너지 빌딩 요소,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뱀스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 뭐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요소인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 스마트 그리드 필요성.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이 뭐냐. 이제 현재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속을 한 거죠. 접목을 해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 자, 뭐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의 효율화예요. 근데 에너지 효율화 그러면 사용하는 거를 절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개념보다 더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가지고 발전부터 송전부터 사용까지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시간대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저녁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피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만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산을 해야지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피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이만큼 지어놔야 됩니다. 예비력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만큼 지어놓고 여기에서 발전소 가동해요, 안 해요? 다 놀아요. 발전소가 다 놀고 요때 피크치에 막 한 1시간, 2시간만 발전소 확 가동하고 또 다 놀아야 됩니다. 이게 비효율인 거예요. 전력망에 송전을 하기 위해서 송전선로 건설해야죠. 3, 4, 5로 부족해서 7, 6, 5로 막 승합해서 건설을 해야죠. 그 건설해가지고 이 피크를 공급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다 시설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다 뭐다? 비효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발전소, 송전선로 요만큼만 지어서 발전하면 되고 사용하는 거 쭉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공급했다가 저장했다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전력을 먼 발전소에서 공급해오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분산형 전원들을 개통에다 넣어야 되고,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를 넣어야 되고, 이제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에 안에 보면은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도 있는데,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그냥 충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충방전 하면서 이걸 V2G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을 했다가 방출을 했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 가야 된다. 그리고 지능형 소비자, 내가 이럴 때 이제 전력 요금, 이런 전력망의 고도화, 그 다음에 전력 요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망의 고도화는 고장이 안 나는 그런 설비고 양방향 다 통신을 하면서 신전력 서비스는 많이 쓸 때는 요금 비싸고 조금 쓸 때는 요금 싸고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식시장처럼. 변화시키면은 지능형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때 써야죠. 쌀 때 쓰고 비쌀 때는 안 쓰고 내가 ESS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쌀 때 저장했다가 쓰든가 아니면 밤 시간에만 세탁기를 돌리든가 그거를 자동화 시키면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렇게 가자. 이게 지능형 전력망이고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가장 효율화시키자. 생산과 소비를 그냥 한 줄로 쫙 되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이 필요성, 특징, 필요성 나왔죠. 이게 다 비효율화다. 발전소 지어야 되고 송전선로 지어야 되고 이런 비효율화. 전기는 계속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하면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요.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되고 전력 품질, 전력망의 신뢰도 향상되고 이건 양방향 통신하면서 자동으로 온오프 되고 제어하기 때문에 고장을 일으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충전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V2G의 우리 개념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를 내가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기 자동차에서 팔아먹어도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또 보유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신재생 스마트 전기차, 스마트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전력 서비스, 지능형 전력망의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들이.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필요성과 주요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전원을 보급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고품질 전력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한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다 암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력의 공급 방향은 어떻게 되냐. 발전소에서 소비자로 일방향이냐, 이게 분산형 전원이랑 ESS랑 해가지고 막 양방향 할 거냐, 전력 검침은 그냥 단방향으로 쓰는 것만 체킹할 거냐, 쓰고 팔고 하는 거 다 체킹할 거냐, 그런 미터링, 그런 것들입니다. 다 신뢰도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화 시킨 것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자, 1교시 문제지만 맺은 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맺은 말 한 줄 많이 못 쓰거든요, 시간상. 한 줄이라도 딱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맺은 말 없이 거의 쭉 왔는데 맺은 말은 항상 쓰는 게 좋다. 나중에 제가 2, 3, 4교시 할 때 얘기하겠지만 맺은 말은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맺은 말은 그냥 본론에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ESS 이거 맺은 말 내가 적으려면 향후 우리 전력망은 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로 빠르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딱 적어주면 그게 맺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1교시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었잖아요. 풀이를 보면 고도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